사실은 공급이나 정부 정책보다 실제로는 금리가 훨씬 더 좀 중요하다 이거를 좀 보면서 느끼게 됐고, 똑같이 1%포인트가 움직여도 금리가 아주 낮은 데서 1%포인트 움직이는 것과 금리가 높은 데서 1%포인트 움직이는 것이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다른 거잖아요. 맞아요. 현재 그런 월세를 대입하면 도곡 렉스 34평 집값이 대략 14억에서 17억 정도가 돼야 세전 월세 수익률이 3.5에서 4%가 됩니다. 이거는 2017년에서 2018년 그때의 가격이고요. 최고점 가격인 30억 대비 40에서 50%가량 하락한 수준입니다. 티타임즈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오늘은 배문성 작가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배문성입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현재 이스트 스프링 자산운용에서 채권 운용팀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이전에는 이제 사회생활 첫 시작은 신용평가사에서 건설업 애널리스트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때가 2008년에서 2015년이었고요. 당시 이제 부동산 침체기, 건설사들 구조조정도 많이 일어나던 시기라 좀 현재 모습과 적용되는 어떤 전조 같은 것들, 제가 겪었던 일들을 좀 떠올리게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은행에서 실제 여신과 심사 업무를 하기도 했었고, 현재 채권 시장에는 이제 작년부터 채권 시장에 와서 이제 금리의 변동과 이제 채권 가격의 그 큰 변화를 몸소 겪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약간 어떤 부동산 시장의 전조가 될 수도 있고, 또 이제 제가 이렇게 겪은 경험들이 부동산 시장에도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인사이트들을 좀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 이렇게 책을 발간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크레딧,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채권 회사채 아니면은 뭐 채권 뭐 이런 쪽인데 어떻게 부동산 관련된 책을 쓰시려고 생각을 하신 건가요? 글쎄, 일단 아무래도 제가 그 건설업 애널리스트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 건설사를 크레딧 분석하는 것은 당연히 집값, 부동산과 너무 굉장히 밀접하거든요. 네. 실제로 이제 집값을 트래킹하고 하는 과정에서 저도 이제 공급이나 정부 정책 그런 거에 좀 많이 휘둘렸었는데, 이게 오랜 기간 이제 우리나라 집값의 변화를 추종하다 보니까 사실은 어떤 공급이나 정부 정책보다 실제로는 금리가 훨씬 더 좀 중요하다는 거를 좀 보면서 느끼게 됐고, 네. 그런 부분을 이제 분석한 내용들을 이번에 좀 책에 담게 되었죠. 그렇군요. 네. 사실 이제 부동산을 전문적으로 분석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매크로, 즉 금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안 하세요. 심지어 금리가 오르는 거랑 뭔 상관이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게 틀렸다 얘기하시는 거고, 매크로를 봐야 된다, 오히려 금리가 더 중요하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거네요. 요즘에 사실 그 워낙 집값이 심상치 않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 컨텐츠도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네. 물론 이제 지금이 이제 기회다. 단기간에 너무 많이 떨어졌으니까요. 맞아요. 이때가 지금 바이 더 딥 할 수 있는 아니 시기다. 보통 보면은 집값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사실 리만 브라더스 때 정도의 충격이 아니고서는 네. 그동안 볼 수 없었던 패턴이긴 맞아요. 한데요. 뭐 그래서 기회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뭐 이제 대세 하락장의 그쵸. 시작이다. 네. 아니 뭐 한 10년 동안 못 오른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내가 그랬지 않느냐, 뭐 앞으로 더 떨어진다, 뭐 이렇게. I told you라고 하죠 보통. 그렇죠. 네. 예, 네, 네. 내가 말했지 않냐.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좀 단기간에 이렇게 조정을 받는 중이고, 거래량도 이게 많지가 않다 보니까 네. 이제 뭐가 제대로 된 가격인지 감을 잡기가 너무 어려운 시기인 것 같아요. 일례로 뭐 언론에도 많이 나왔지만, 이제 가령 서울 마포에 어떤 아파트 34평 호가는 15, 16억이었는데 네. 8억 실거래가 찍혔었단 말이죠. 맞아요. 예, 단 한 건. 그래서 난리가 났었는데, 이게 주식이라면야 이제 뭐 호가는 의미가 없고 실제 체결된 가격이 이제 실거래 가격으로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거는 뭐 그렇다면 뭐 8억이 찍혔으니까 8억이 적정가냐, 아니면은 8억은 이제 한 채 다 그게 없어졌고 호가만 지금 15억이 즐비하니까 그럼 15억이 적정가냐, 아니면 이도저도 아니면 그 중간이 뭐 한 12억까지 기다리면 되냐, 뭐 이게 시장 참여자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겠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다가올 그 둔촌주공 네. 분양에 그쵸. 아주 큰 건이 있는데, 이게 지금 평당 3,829만 원으로 분양 예정인데, 주위 무주택자분들의 반응을 보면 이게 기회인지 아니면 그냥 이거 말고 다른 기회를 잡는 게 어떨까, 혹은 이거 잘못하다 돈만 묶인 채 뭐 손해를 보는 게 아닐까, 뭐 이런저런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다 작년 같았다면
아니면 이 가격에는 묻고 따지지도 않고 샀겠죠. 그쵸 일단 청약을 다 넣어봤을 텐데 말이죠. 얼마 전에 요즘에 이제 인기가 많은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그 드라마가 있어요. 네. 그 드라마에 보면은 송중기가 재벌집 막내 아들로 앞으로 있을 일들을 다 아는 사람이에요. 네, 네, 네. 그래서 딱 이제 할아버지한테 선물을 달라고 하면서 분당 땅을 달라고. 네. 그러니까 미래를 알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작년에 우리가 올해의 상황을 알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참 그게 어려우니까 그 문제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그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럼 이제 어차피 미래는 누구나 모르는 와중에 그러면 주식도 이제 밸류에이션이란 걸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이사님께서 쓰신 책에서도 굉장히 그게 그 강조되어 있고 그걸 또 굉장히 어떤 디테일하고 깊이 네. 있게 다루셨었고요. 그러다 보니 저도 이제 그런 집도 일종의 펀더멘털 가격은 어느 정도고 어떤 변수가 변할 때 가격 레벨도 달라질지에 대한 그런 진지한 고민 없이 그때그때 좀 남의 말에 의존한다면 아마 계속 휘둘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년에도 후년에도 지금이 바닥이다와 더 떨어진다 뭐 이런 전문가가 또 존재할 테니까요. 그래서 저는 좀 유튜브에 나오시는 분들 그 전문가분들께 뭐 당연히 그게 제일 궁금하니까 그 질문을 하겠지만 이 하락장이 뭐 얼마나 갈 것 같냐라는 그렇죠. 질문들을 많이 하시죠. 그럼 2년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에서부터 뭐 4년 혹은 7년이라고까지 말씀하시는 분도 이제 제가 봤는데 근데 저는 그런 게 좀 지금 시점에서는 좀 가치가 좀 제한된 정보인 것 같고요. 왜냐하면 현재 시점에서도 집값을 좌우하는 변수가 있을 텐데 그 변수가 어떻게 달라질지는 저희가 예상을 못하는 거잖아요. 네. 일례로 제가 금리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2년 뒤 금리, 3년 뒤 금리를 뭐 사실 알 수가 없다. 알 수가 없죠. 예. 그러다 보니 상황에 따라 그 변수가 달라지는데 어떤 게 중요하고 그럼 그게 변할 때 어떻게 이 밸류에이션 가격이 변하는지 우리가 좀 알고서 좀 대응을 했으면 하는 겁니다. 그 사실 뭐 밸류에이션 하면 이효석 이사님께서 저는 역저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당신이 주식 공부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에도 금리와 듀레이션, 볼록성 개념에 대해서 풍부한 설명을 해주셨고 또 여기 타임즈에서도 1년 전에 강의를 해주셨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결국 투자 자산으로서 가치 평가의 본질은 좀 유사한 것 같습니다. 저도 부동산 그러니까 금리로 아파트 가격을 논하기 앞서서 좀 듀레이션과 볼록성에 대해서 좀 간단히 언급을 했거든요. 그 설명이 그대로 현 부동산 시장에도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고요. 가령 그 볼록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똑같이 1%포인트가 움직여도 금리가 아주 낮은 데서 1%포인트 움직이는 것과 그렇죠. 금리가 높은 데서 1%포인트 움직이는 것이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다른 거잖아요. 맞아요. 지금은 어찌 보면 0.5%라는 지금 그냥 편하게 기준금리 위주로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시장금리가 따로 존재하지만 그냥 기준금리로 말씀드리면 0.5에서 3까지 왔으니 이거는 한 5%에서 7% 간 것보다 훨씬 더 가격에 미치는 여파가 부정적으로 미치는 여파가 훨씬 더 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가령 제 기억이 맞다면 이제 이명박 정부 시절은 2%에서 3.25%까지 이렇게 베이비 스텝으로 5번 올렸었거든요. 그래서 2%에서 3.25% 올리는 것도 분명히 금리가 어쨌든 가격에 대해서 중력 역할을 하니까 부정적인 여파를 주긴 했지만 지금은 0.5에서 무려 3까지 왔으니까 그때와는 또 비교도 할 수 없이 더 센 힘으로 가격을 끌어내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지금 이렇게 자산 가격들이 급락 양상을 띠는 것도 금리가 워낙 낮았었다 보니 거기서 조금만 움직여도 지금 가격들이 그쵸. 많이 낮아지는 힘으로 좀 작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부분을 책에서 잘 짚어주셨었고요. 이게 금리가 X축이고 가격이 Y축이면은 이렇게 반드시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볼록하게 간다라는 표현이고요. 그래서 금리가 낮은 구간에서는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질 때도 이렇게 떨어진다. 그렇죠, 이런 그렇죠. 말이죠. 네. 높았을 때는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지고요. 맞습니다. 그게 수학적으로는 또 그렇기도 한데 사실 이자 비용으로 감안하면 훨씬 더 와닿을 텐데 그렇죠, 그렇죠. 이자 비용이 5%에서 6% 오르면은 그거는 그냥 20% 이자 비용이 오르는 거지만 1%에서 2% 가면은 2배 오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똑같이 1%포인트 움직여도 개인이 받아들이는 그 이자 비용이라는 거에 대한 부담의 변화라는 차원으로도 그 부분은 설명이 잘 될 것 같아요. 그러네요.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이 왜 가격이 갑자기 이렇게까지 급락할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해 주신 것 같고 제가 지금 화면에 띄워드린 바와 같이 저는 좀 아파트 가격을 이렇게 세 가지 요소로 좀 나눠봤습니다. 그러니까 채권, 주식,
금, 약간 그 세 가지가 하이브리드된 그런 자산으로 일단 본 건데요. 일단 채권이란 건 뭐냐면 현재 사용 가치, 그러니까 전월세 가격이 채권이고 그 외에 갭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흔히 이제 매매가에서 전세가를 뺀 걸 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갭을 주식과 금의 속성, 뭐 금을 이제 비트코인이라고 바꿔도 될 것 같고요. 이게 두 가지 속성으로 나눠 본 건데요. 가령 이제 가장 최근까지 서울의 아파트 월세 수익률은 대략 세전으로 1.5% 정도 나옵니다. 근데 흔히 기관 투자자들이 오피스 같은 그런 대체 투자를 할 때 생각하는 일종의 연간 임대 수익률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캡 레이트는 한 3-4%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아파트를 샀을 때 얻을 수 있는 임대 수익률은 굉장히 낮은 거죠. 너무나도 1.5%밖에 얻지 못한다. 근데 사실 뭐 주식만 해도 그 배당주들 보면은 배당을 막 3-4%씩 주는 주식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왜 1.5%밖에 이 월세가 나오지 않는 자산을 사느냐, 이런 3-4%도 나오는 이런 주식들을 차치하고 이걸 사는 이유가, 저는 그래서 그 부분에 포인트를 두고 이제 세 가지로 생각을 해본 건데, 하나는 일단 이거는 그냥 원금이 내려가지 않는다, 즉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다, 즉 1.5%는 정말 안전하게 내가 그냥 받을 수 있는 그런 월세인 거고, 주식은 설사 지금 3-4%를 준다 해도 주가가 내려가는 위험이 있다. 그러니 주식 3%, 그러니까 배당 수익률을 3% 주는 주식보다 1.5% 주는 아파트가 나는 더 하방 경직성이 있어서 안전하다고 본다. 이거는 이제 바로 채권의 시작인 거죠. 그러니까 원금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1.5%라는 쿠폰 이자를 내가 얻을 수 있다는 거고요. 그럼에도 1.5%는 좀 너무 낮은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이 이제 갭 부분으로 설명이 되는 건데, 그 갭은 이제 지금은 여기 임대료가 1.5%지만 사람들 소득이 늘어나든 여기 인프라가 개선되든 이게 내가 받을 수 있는 월세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 기대가 이제 녹여 있는 거죠. 저는 이게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 있는 사례가 재건축 대상 아파트들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재건축 대상 아파트들은 아시다시피 집값에 비해 월세는 굉장히 낮죠. 네. 그런데 거기에는 이제 이게 재건축되고 나서 새 집으로 되고 났을 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전월세를 받을 수 있다라는 가정을 미리 땡겨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어떻게 미래의 어떤 그 가치를 현재로 지금 땡겨온, 그러니까 주식 같은 속성이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 이제 뭐 1.5%고 1%고 뭐 그런 거는 상관없다. 이거는 그냥 희소하지 않느냐. 그냥 너무나 희소한 자산이다. 그러니까 서울의 토지는 실제로 굉장히 한정돼 있기도 하고, 희소하니까 이거는 사두면 오를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 금과 비트코인도 뭐 가지고 있다고 해서 현금 흐름이 나오지는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희소하다는 그 희소성의 가치를 부여하면서, 즉 현금은 가지고 있어봐야 계속해서 이제 쓰레기가 될 텐데 더 쓰레기 되기 전에 나는 여기다가 내 현금을 저장해 두겠다라는 그 가치 저장의 수단 역할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좀 길게 결국은 아파트 가격을 A, B, C, 뭐 채권, 주식, 금의 속성으로 이렇게 나눠봤는데,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서울 아파트는 A, B, C가 다 있었던 것 같고요. 지방 아파트는 그냥 A 플러스 B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 지방 아파트를 사기에는 그건 좀 너무 한시적이고 좀 제한적인 것 같거든요. 일단은 뭐 그렇게 A, B, C라고 나눠두고서 전월세가 이제 채권이라는 개념부터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월세는 최소 2년간 고정된 현금 흐름이 나오는 거니까 픽스드 인컴, 그러니까 채권이라는 개념이 와닿는데, 전세가 채권이라는 개념은 좀 더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주인 입장에서는 내 집을 담보로 전세가만큼의 채권을 발행을 한 거고, 그러면 세입자가 그 전세금만큼 집주인에게 빌려준 거죠. 그러니까 채권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잠깐만요. 이게 전세의 개념이 채권으로 설명을 하니까 좀 헷갈리는데,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서 제가 집주인 할게요. 세입자라고 하시고. 자, 그러면은 저희가 집이 있는데 이 집에 이제 세입 들어와서 사시는 거예요. 전세로.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돈이? 제가 돈을 받는 거잖아요. 전세금. 맞습니다. 그러면 돈을 받으니까 저는 돈 받은 거에 대해서 종이에다가 써서 채권을 언제 줄게요. 집 나가실 때 줄게요. 라는 종이를 써서 주는 그 종이를 채권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러면 채권을 사신 거고, 저는 채권은 발행한 거네요. 그렇죠. 저는 2년 뒤에 돈을 받을 권리가 있으니까 빌려주고 채권자가 된 거죠. 채권자가 된 거고, 제가 형은 집주인인데 채무자가 되는 거네, 그죠? 그렇죠. 근데 뭐 말씀처럼 이 개념이 좀 혼란스러운 게, 채권은 채무자가 채권자한테 이자를 줘야 되는데 집주인이 세입자한테 이자를 주지는 않잖아요. 안 주죠. 근데 저는 그게 이자를 주고 있는 거라고 이제 봐야 되는 이유가, 받아야 될 월세를 받지 않고, 즉 내 집에서 편하게 거주하십시오라는 그 주거 서비스를
이자로 주고 있는 셈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돈을 빌려주고 그 이자를 이 집에서 월세를 안 내고 살 수 있는 권리로서 아하. 이자를 받는 거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원래는 이제 돈을 빌렸으면 이자를 얼마 주겠음, 뭐 원금은 언제 상환하겠음 이렇게 해가지고 주는데 네. 이자를 안 주겠음 이렇게 이자는 안 주는 건데 사실은 그 이자 비용이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 이자 비용이 바로 월세인 거죠, 사실상. 아하. 그래서 뭐 흔히 우리가 세입자를 약자로 인식을 하지만 실상은 이 집주인이 채무자고 전세 세입자가 채권자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근데 우리 인식으로는 왠지 채권자가 갑일 것 같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 이사님도 공교롭게 이제 저처럼 은행 경험이 있으시니까 네. 와닿으실 텐데 대출 시장에서는 이제 기업이 채무자고 은행이 채권자지 않습니까? 자,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채권자입니다. 네.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보시면 돈 구하기 쉬울 때는 채권자가 갑이 되죠. 그래서 사실 기업들이 보면 약간 은행들에게 돈 구하기 쉬울 때는 너희들 중에 이제 누가 나한테 더 싸게 많이 빌려줄 수 있는지 뭐 이렇게 줄 세워가. 예, 그러면 은행들이 찾아가서 저희 돈 좀 써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해서 기업이 갑이 되고 은행이 을이 되는 약간 그런 상황이 어찌 보면은 지난 저금리 시절에 벌어졌던 일들인데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네. 사장님한테 혹시 대출 안 필요하세요? 뭐 이런 거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모든 은행원들이 네네네. 겪는. 그러니까 사실 가불 관계가 계속 바뀌는 것 같아요. 상황에 따라서.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 이제 금리 급등하고 자금을 구하기 어려워지니까 이제 이게 완전히 바뀌어서 그렇죠. 이제 기업들이 은행에 찾아가게 되고. 그러니까 일부 기업들은 회사채 발행이 안 되니까 은행에 가서 돈 좀 빌려주세요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실제로.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렇게 오랜 기간 집주인이 갑이고 세입자가 을이었다는 것은 채무자가 갑이고 채권자가 을이었던 돈 구하기 쉬웠던 세상의 익숙함에서 오는 그런 거인 것 같고요. 최근에도 보면은 이제 슬슬 오히려 집주인이 을이 된 것 같은 모습으로 좀 이렇게 급격하게 좀 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목돈을 구하기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전세 세입자가 좀 급격하게 좀 갑으로 가고 있는 그런 모습. 이것도 어찌 보면 채권 시장에서 보던 모습이 지금 슬슬 이제 부동산 시장으로 나타나고 있는 뭐 그런 양상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세가 채권이라는 개념을 받아들이면 이제 채권 가격은 금리와 반대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네. 예, 이건 뭐 수학 공식과도 같은 건데요. 그러니까 금리가 오르면 전세가도 낮아지고 금리가 낮아지면 전세가가 오르는 거죠. 이제 아까 말씀처럼 전세는 채권이다라는 걸 개념을 개념 받아들인다면 그죠? 그러면 금리의 오르내림에 따라 전세가가 거기에 조응해서 이제 변한다는 것을 알 수는 있겠고요. 물론 채권만큼 실시간은 아니지만 금리 상승이 약간의 시차를 두고서 이제 채권인 전세가를 지금 끌어내리는 양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올해 2022년 8월이 이제 임대차 입법 2년 차라서 전세가 폭등할 거다 뭐 이런 예상하신 분들은 많았는데 근데 전 좀 이제 전세가 채권이니까 개념적으로 그럼 금리가 이렇게 오르는데 전세가 과연 오를 수 있을까? 전 좀 오히려 반대로 보기는 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지금 벌어지는 양상은 전세가가 좀 이렇게 뚝뚝 좀 떨어지고 있는 식으로 이렇게 채권 시장에서 목도했던 게 좀 후행적으로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사실은 뭐 지난 10년 넘도록 특히 2020년 7월에 이제 임대차 입법 이후로는 이제 폭등 수준으로 전세가가 사실 꾸준히 계속 오르다 보니까 전세는 그냥 오르는 게 당연한 거라고 좀 인식을 해왔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지난 10년간 인플레가 사라졌다라고 느꼈듯이 좀 사실 그런 익숙함을 좀 경계해야 되는데 전세가가 10년간 계속 오를 수 있던 배경은 저는 이제 우리나라가 기준금리를 2011년 3.25에서부터 이제 2020년 0.5까지 이제 추세적으로 낮췄던 게 가장 크게 이렇게 전세가를 좀 주로 우상향시킨 배경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뭐 전세는 뭐 원래 계속 그냥 오르는 거 아니야? 왜 요즘 들어 전세가가 하락하지? 한 게 좀 유효하다면 뭐 예를 들어 지금 최근에 서울에 무슨 입주 물량이 엄청나게 늘어난 것도 아닌데 네. 전세가가 이렇게 하락하는 게 의아하다면 전세는 채권이고 그리고 지난 10년간 금리 하락 덕분에 월세는 큰 변화 없었어도 전세는 추세적으로 상승한 거였다. 이거를 한 포인트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뭐 전세 가격이나 부동산 가격 이렇게 생각할 때 뭐 공급이나 수요나 이런 걸로 설명할 수도 있지만 전세를 아까 설명해 주신 대로 채권이라고 이해한다면은 금리의 영향이 크다라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을 거다. 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엔 이제 주식과 관련된 속성은 아까 그 재건축 얘기는 드렸고 그리고 다른 사례로 이제 가령 강동구 고덕동 같은 경우는
고덕역이 이제 9호선이 들어갈 예정이란 말이죠. 네. 그렇다면은 지금 당장은 9호선이 없기 때문에 이제 월세에 반영은 못하지만 나중엔 여기가 9호선이 들어오면 교통 인프라가 개선될 거니까 그럼 주거 가치도 올라갈 거라는 합리적인 기대가 전세가보다는 집값을 더 높게, 그런 합리적인 기대가 선반영돼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주식이나 암호화폐도 좋을 때는 이제 불확실성이 높은 것도 좀 호재로 선반영하듯이 좀 아파트도 좀 그렇습니다. 어떤 한 사례로 2018년 7월에 이제 박원순 당시의 서울시장님이 용산 여의도 통합개발이라는 아젠다를 던진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것만으로 마포 용산구 일대 아파트 가격이 상대적으로 훅 떴었거든요. 가령 마포 레미안 프루지오 34평이 이제 연식이 유사한 레미안 옥수 리버젠, 그러니까 옥수동에 있는 그 아파트 34평 기준으로 한 1억 정도는 언제나 가격이 낮았었는데 이거 발표된 이후로는 마포가 가격을 이렇게 추월을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더 오른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 근데 저런 개발 계획은 이게 불확실성이 너무 높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서울시장이 하고 싶다고 그걸 계획대로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박원순 시장이 뭐 영원히 서울시장을 재임하실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근데 마치 조만간에 뭐 그런 게 될 것처럼 가격에는 이제 호재로 곧바로 그냥 반영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좋을 때는 호재가 아무리 좀 불확실한 것이라도 선반영을 한다는 거고요. 뭐 그래서 어쨌든 이게 조금이라도 좀 이런 긍정적인 팩터를 선반영한다는 측면에서 이제 주식의 성격을 좀 짚어봤습니다. 네. 이것 또한 그 책에서 듀레이션과 함께 설명해 주셨듯이 불확실한 게 너무 선반영이 많이 돼 있을수록 금리가 오를 때 가격이 낮아지는 힘으로 좀 작동을 좀 하죠. 그렇죠. 네.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금이나 비트코인의 속성은 뭐냐면 이게 이제 이른바 가치 저장의 수단의 의미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이 토지라는 자원은 되게 한정돼 있으니까 그리고 특히나 강남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모두가 사고 싶어하는 그런 거니까 그 희소성이 더 부각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금이나 비트코인의 내러티브와 상당히 좀 유사한 거고요. 사실 이게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갭 중에 얼마만큼이 B이고, 그러니까 주식의 성격이고, 얼마만큼이 C, 그러니까 금이나 비트코인과 같은 성격인지를 명확히 좀 구분하기는 좀 힘들긴 쉽지 합니다. 않죠. 예, 네. 쉽지는 않죠. 네네. 근데 종합적으로 보면은 결국은 이 A, B, C라는 내용은 다 모두 금리가 오르면 좀 약해지는. 실제 비트코인도 좀 금리를 올리면서 이제 하락이 좀 시작이 돼서 그렇죠. 예, 이제 낙폭이 좀 커졌듯이 좀 가격이 낮아지는 쪽으로 좀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이 부분은 이사님께서 오히려 더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으실 텐데 금리가 오를 때 채권 가격은 무조건 떨어지지만 뭐 주식과 비트코인 가격이 무조건 떨어지느냐 하면은 사실은 꼭 그렇지는 않을 수 있다가 답인 거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가령 금리보다 더 센 성장이 기대되면 가령 최근에 LG 에너지 솔루션처럼 다른 주식들은 막 쓰러져도 지금 굉장히 견조하게 이제 우상향을 했단 말이죠. 금리 상승 기간 중에. 그런 것처럼 금리를 이길 수 있는 성장이 확보된 그런 자산들은 금리를 올려도 이게 무조건 금리를 올리니까 내려간다라고 볼 수는 없기는 하지만 근데 다시 이것도 반대로 가정을 해보면 만약에 금리를 올리지 않았다면 LG 에너지 솔루션 주가는 지금보다 훨씬 더 좀 높고 빠르게 상승하지 않았을까 좀 오히려 역으로 또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다 네. 보니 결국은 그런 측면에서 금리가 오르는 건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A, B, C 요인 모두에게 좀 큰 그런 좀 영향을 부담이 줄 수밖에 없고. 된다. 어떻게 보면 금리라는 것이 모든 자산의 가격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숫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주식에서도 할인율 맞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듯이 가령 요즘 이제 음마 아파트 가격이 또 많이 거론이 되는데 많이 떨어졌으니까 많이 거론이 되는 거죠. 신축 아파트보다도요. 네. 근데 앞에서 설명드렸듯 이제 재건축 아파트는 B 주식의 가치를 좀 많이 반영하고 있는데 금리가 자꾸 오르니까 이런 그 주식의 속성 미래 가치를 땡겼던 그런 재건축 아파트들이 오히려 좀 더 크게 타격을 입는 거라고 뭐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이호석 기사님 저서의 표현에 따르면 듀레이션이 더 긴 자산 뭐이었던 거죠. 아무튼 뭐 금리를 내리는 건 유동성을 확대한다는 거고 뭐 반대로 금리가 오르면 유동성을 회수하고 축소한다는 의미인 거잖아요. 저는 좀 직장 생활하면서 이제 선배님들로부터 들은 격언 중에 좀 제일 기억에 남는 게 돈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의미가 뭐냐면 이 세상에 좀 이유 없이 싼 거는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싸지 하고 보면 결국 이게 왜 이유가 싼지를 있죠. 그렇죠. 이유가 다 있죠. 그러니까 비쌀수록 더 좋으니까 돈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건데 저는 이 개념을 확장해 보면 그러니까 돈
결국 돈을 이제 유동성이라고 다르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유동성이 확대될 때는 안전하고 좋은 것부터 비싸지고, 그렇게 해서 나중엔 점차 위험하고 안 좋은 것으로까지 흘러가서 순차적으로 비싸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채권 시장에서는 아주 명확하게 보이죠. 그러니까 일단 국채가 비싸지고, 그 다음에 AAA가 뭐 공사채, 은행채 같은 게 비싸진 다음에 온기가 A급으로 갔다가 이제 나중에야 이제 A급이 이제 비싸지는 식으로 이렇게 등급에 따른 서열에 따라 이제 비싸지는 순서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아파트도 잘 관찰해 보면 반포나 대치 이런 곳들이 먼저 비싸지고, 지난번 상승장을 생각해 보면요, 대장주가 먼저 가죠.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먼저 비싸지고, 그게 서울에서도 좋은 동네부터 이제 온기가 돌다가 점차 그게 이제 확산이 되고, 유동성이 계속해서 거기서도 더 확대되다 보면 이게 전국적으로 번지게 되는, 그게 지난 한 작년까지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리는 뭐 3.25%에서 0.5%까지 2018년에 잠깐 올렸던 기간이 있기는 하지만, 그 기간 제외하면 추세적으로 쭉 하락을 했었고요. 그러면 이제 반대로 이제 지금처럼 금리를 빠르게 올리는 시기에는 유동성이 좀 위험하고 안 좋은 자산에서부터 빠져나오기 시작해서 점차 안전하고 좋은 자산에까지 그 위협이, 여파가 미치게 되겠죠. 그러네요. 순서대로 생각해 보면 올라갈 때는 좋은 것부터 올라간다면 빠질 때는 안 좋은 것부터 빠지고, 마지막에 진짜 좋은 거, 그래서 이것만큼은 안 팔고 싶었던 것까지 팔게 되는 상황까지 오게 될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게 지금 채권 시장에서는 약간 지금 먼저 벌어진 일인데, 뭐 한전, 뭐 이제 은행 같은 이런 AAA, 네. 뭐 사실 해외 신평사에서는 국가와 동일한 등급을 주고 있는 이런 거의 무위험 자산마저도 가격이 막 이렇게 상당히 생각지도 못했던 금리가로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일단 봤는데요. 금리가 올라갔다는 거는 가격이 빠졌다는 거죠. 그렇죠. 네네네. 예. 최근의 사례를 보면 이제 우리나라 금리 인상이 이제 2021년 8월부터 이제 시작이 됐는데, 네. 그때 당시 이제 대구랑 세종이 제일 먼저 조정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도시 중에서는요. 그러니까 뭐 대구는 근데 언론에 많이 보도되었다시피 좀 신축 공급 물량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라서 이제 그 특수성이 좀 있었군요. 네, 네. 그 악재가 좀 반영이 먼저 된 것 같고, 물량 부담이 그러니까 확실하게 있고요. 근데 세종시는 이제 과거 대비 신축 공급이 그렇게 많은 거는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도시의 역사가 짧다 보니까 과거에 처음에 막 많이 짓고, 요새는 좀 그거보다는 신규로 지어지는 물량은 과거보다는 적은 셈인데, 그런데 세종시 아파트들의 가격을 보면 2020년 하반기에 이제 여당을 중심으로 이제 행정 수도를 이전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자마자 이렇게 확 급등을 하는 모습을 좀 보였었어요. 그러니까 뭐 물론 다른 지역도 다 올랐으니까 세종시만 특이하다고 볼 수 없지 않느냐 뭐 할 텐데, 사실 세종시 34평 아파트의 월세를 보면 대략 한 보증금 1억에 한 80만 원 정도 하거든요. 예, 그런데 그런 34평 집값이 이제 8, 9억 정도까지 올라서, 그럼 세종 월세 수익률이 대략 한 1.2%? 이렇게까지 1% 초반까지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월세는 오르지 않는데 집값이 먼저 너무 올라서 수익률이 굉장히 낮은 수익률을 기록하는 거죠. 근데 당시 서울 아파트들도, 신축 아파트들은 대체로 한 1.5% 정도 월세 수익률이 나오던 거에 비하면 상당히 고평가된 영역으로 들어갔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호재를 과하게 선반영했던 결과라고 좀 보이고요. 그러다 보니 즉 아까 말씀드린 그 A, B, C 중에서 B가 너무 높아져서 세종시 아파트 같은 경우, 그러니까 서울보다도 상당히 고평가된 수준으로 가버렸고, 그래서 금리가 오르기 시작하자마자 좀 과하게 오버밸류된 자산이 먼저 주저앉는 모습을 보였다고, 뭐 그렇게 뭐 개인적으로는 좀 해석을 합니다. 네. 책에서는 뭐 좀 더 상세하게 다뤘지만, 이제 시간 관계상 좀 결론으로 빠르게 가기 위해서 몇 가지 포인트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우리나라는 이제 전월세 실거래가 통계는 2011년부터 국토교통부를 통해서 이제 자료가 공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의 가격은 사실 좀 약간 미지의 세계, 그러니까 정확한 통계를 지금 보기가 어려운, 뭐 그러다 보니 분석 기간은 좀 2011년 이후로 좀 한정해서 저도 주로 이렇게 다뤘는데요. 뭐 재건축 아파트는 전월세랑 매매가 간 차이도 크고, 뭐 수리나 집 상태에 따라 또 전월세가 차이도 크니까 제외하고, 나홀로 아파트들은 거래량이 워낙 적으니까 역시 제외하고, 그러면 이제 통계가 유의미하게 잡히는 신축 대단지 아파트들 위주로 월세를 이제 2011년부터 이제 임대차 입법 시행 이전인 2020년 상반기까지 그렇게 이제 계속 트래킹을 해 봤었는데요. 네네. 그 내용을 보시면 이 부분이 이제 제가 이제 시용평가사에서 건설업 애널리스트를 하면서 2011년부터 이제 취미삼아 트래킹 한 그런 대단지 아파트들이 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2개만 지금 따온 건데요. 이게 좀 사실 개인적으로도 놀란 부분입니다. 왜냐면 대부분 집값이 오르는 이유를 두고 뭐 공급이 부족하다, 소득이 증가했다,
가구 수가 늘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지만 이 아파트들은 분명히 그 지역에서 비선호 지역도 아니고 저렇게 서울과 부산에서 가장 선호되는 지역의 신축 아파트도 월세가 보시면 장기간 거의 10년간 변화가 없었어요. 없었거든요. 예, 네네. 월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교롭게 월세 변화가 없는 아파트만 뭐 이렇게 잘 가져온 게 아니라 대부분이 실제로 저랬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럼 왜 10년 동안이나 선호 지역 신축 아파트들의 임대료가 안 올랐을까? 좀 그냥 제가 생각했던 포인트는 이제 크게 한 세 가지 정도인데요. 일단 예시로 든 지역들은 좀 인프라가 거의 완성된 지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집값의 가장 중요한 인프라는 이제 교통과 학군인데 뭐 도곡렉스리나 더샵 센텀파크는 이제 각각 그 지역에서 교통과 학군이 더 비약적으로 좋아질 만한 상승 동력이 없는, 그러니까 약간 목에 찬 거군요. 그렇죠. 예, 인프라가 완성돼 있는 곳이다 보니까 뭐 역설적으로 그래서 주거 선호 지역인 거겠죠. 그러니까 회사로 치면은 신용 등급은 높은데 성장성은 낮은 그냥 안정적이고 좋은 회사인 건데 이렇게 보면 공기업 같은 데가 좀 그러네요. 예, 이렇게 자연스럽게 떠오르는데 이런 회사들이 뭐 어르신들과 취준생한테는 되게 인기가 있죠. 뭐 저는 이런 아파트들이 약간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두 번째로는 이제 결국은 감가상각을 무시할 수 없지 않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 1, 2년 차 아파트와 연식이 한 8, 9년 차 아파트는 살아보면 이게 좀 굉장히 다르지 않습니까? 연식에서 차이를 확실히 느끼는데 어찌 보면 저런 선호 지역 정도 되니까 10년 차가 돼도 그냥 1, 2년 차 때와 이제 같은 월세를 받을 수 있고 이제 임대료가 안 떨어지는 거라고 또 반대로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많든 적든 주위에 신축이 분명히 공급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령 2006년에 도곡렉스리 완성될 때만 해도 이제 도곡동이 최고의 부촌 이미지가 있었는데 근데 그 이후로는 이제 반포나 대치 같은 지역에도 이제 신축 아파트들이 공급이 되니까 그 서열이 조금 약간 이제는 반포 대치에 비해서 조금 밀리는 감도 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신축 공급 부담이 월세 상승을 좀 제약했다. 저는 좀 그렇게 세 가지로 어느 정도 설명되지 않나 싶습니다. 뭐 사실 뭐 홍콩이나 샌프란시스코처럼 그런 데는 이제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오른 곳은 임대료도 같이 상승해서 그러니까 월세 수익률이 일정 수준을 유지한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즉 임대료가 올라야 집값도 오르는 거죠. 예. 근데 그래서 저도 이게 우리나라는 임대료가 이렇게 요지부동인데 그런데 집값이 오른다? 이게 뭔가 좀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처음에 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제 홍콩은 미국 달러와 이제 패그하다 보니까 그냥 미국의 미연준 금리를 따라가고 미국은 지난 10년간 사실상 계속 제로 금리였었잖아요. 물론 중간에 2017, 18년에 베이비 스텝으로 한 2.5%까지 이제 올렸던 적은 있지만 다시 또 급하게 내렸으니까 사실상 이제 제로 금리가 오래 유지됐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제로 금리인 와중에 집값이 오르려면 임대료가 상승해야 이제 오르는 거죠. 근데 반대로 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금리를 3.25에서 0.5까지 내렸으니까 그냥 임대료가 가만히 있어도 채권 가격의 그 논리로서 집값이 그냥 임대료가 가만히 있어도 기준금리 계속 내렸으니까 집값이 추세적으로 오를 수 있던 거다. 제 해석으로는 좀 그렇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네. 그 영향으로 이제 2018년 하반기에서 2019년 상반기에 비교적 짧은 조정을 겪었습니다만 그때가 이제 기준금리를 한 1.25에서 1.75까지 두 번 이렇게 올렸던 시기인데요. 아무튼 좀 집값의 큰 폭 대세 상승에는 좀 이렇게 금리 덕이 컸는데 그 부분을 좀 부동산 시장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다소 좀 관가한 면이 있지 않나. 이 금리 하락을 이게 너무나 그냥 기온이 서서히 변한 것처럼 이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다 보니까 이거는 마치 중요한 게 아니고 뭐 정부 정책, 뭐 공급, 뭐 소득 막 이런 좀 다른 변수들에 좀 더 금리보다 좀 지나치게 좀 많이 논의가 좀 집중이 됐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긴 흐름으로 보면은 분명히 이렇게 금리가 기여한 바가 굉장히 크다라는 점을 일단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그 논의의 근거로는 초반에 설명드렸듯이 일단 그 ABC라는 집값의 요소가 역시 금리의 영향을 상당히 받는 요소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점입니다. 물론 저도 이제 공급도 당연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워낙 그 대중의 여론은 그간 부동산 가격 상승을 이제 공급 부족 탓을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공급도 중요하지만 이제 공급에만 매몰되지 말고 공급과 금리 두 가지를 좀 같이 봐야 한다는 취지를 이제 밝혔고요. 사실 뭐 금리를 가지고 설명하시는 분이 많진 않아서 어쨌든 좀 들으시는 분이 신선하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제 아래 이 그래프는 아까 그 예시로 든 아파트의 어떤
상단 레벨의 월세, 아. 월세 중에서도 상단을 네. 찍었던 그 월세들의 월세 수익률을, 그러니까 월세를 연환산해서 집값으로 나누면 이제 수익률이 도출되잖아요. 그러면 세전 월세 수익률과 우리나라 기준금리를 이제 비교를 해서 나타낸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우량한 채권들이 그렇듯이 기준금리보다 대략 한 1%포인트 정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따라 내려오는 걸 볼 수 거의 비슷한 있거든요. 움직이네요. 네네. 그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집을 사실 때 여기가 월세는 잘 나가나, 혹은 뭐 월세 수익률이 얼마지, 뭐 이런 걸 일일이 따지면서 사시는 분은 잘 없었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저는 이런 게 어떤 시장의 힘이자 집단 재정의 결과물이 아닐까 싶은데, 대부분은 월세 수익률을 인지하지 않고서 집을 사지만 결과적으로는 상당히 장기간 월세 수익률이 기준금리의 방향성과 일정한 간격, 그러니까 저희는 스프레드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스프레드를 두면서 동행을 해 왔다는 겁니다. 물론 다른 선진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나라 월세 수익률이 좀 지나치게 낮다는 인상을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만큼 뭐 고평가됐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랄까 우리나라가 좀 그동안 보유세라는 게 되게 낮았다는 점과, 그리고 이제 부동산 이외에 좀 매력적인 투자처가 약간 좀 부족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샌프란시스코에 거주하고 있는 친구한테 이제 좀 너넨 좀 다주택자 이런 게 많진 않냐 했더니, 자기는 주변에 보면은 돈이 막 이렇게 남거나 하면은 굳이 무리해서 집을 막 더 사기보다는 그냥 주식을 산다. 그냥 그게 미국은 역사적으로도 주식의 수익률이 부동산보다 더 아웃퍼폼 그렇죠. 하다 보니 그런 식으로 나가는데, 유독 보면은 한국과 중국이 이 월세 수익률이 되게 낮게 나옵니다. 어찌 보면은 그만큼 좀 대체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매력적인 자산이 좀 부족하니까 자꾸만 유동성이 풀리면 여기로 이제 쏠려가는. 임대 수익률이 낮다. 그러면 그 집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이 낮다라는 거고, 수익률이 네. 낮다는 건 반대로 말하면 가격은 높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네네. 네네. 예. 그러다 보니 이제 이미 좀 기준금리는 3.25%까지 이제 왔고, 어제 더 올렸으니까요. 시장 컨센서스는 이제 향후 기준금리를 뭐 상단 한 3.5% 정도 예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것도 상당히 가변적이긴 하지만, 여튼 현재 흐름대로라면 기준금리는 한 이제 2011년 수준으로 회귀를 한 거고, 각종 대출금리도 이제 이에 발맞춰서 이제 그때 수준에 이제 벌써 이제 도달을 한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앞서 소개한 도곡 레슬과 이제 더샵 센텀파크 1차 전월세 추이표에서 한 2012년 전후의 월세 수익률은 대략 한 3.5에서 4% 수준을 형성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현 시점에서 이제 월세 수익률이 3.5에서 4%가 되는 집값이 얼마인지, 그걸로써 일종의 가치 평가의 감을 한번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안타깝게도 임대차 입법 시행 이후에 이제 신규 계약과 기존 갱신 계약 간의 가격의 차이가 크게 벌어져서 아파트 단지별로 적정 월세가 얼마인지 파악하기가 좀 어려워졌습니다. 이게 임대차 입법 전까지는 유사하게, 그러니까 탄도가 찍혀도 약간 중앙값에 맞게 찍혔는데, 지금은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신규 체결가와 이제 갱신 체결가 간에 완전히 이제 양극화가 돼버려서 좀 저렇게 양분된 게 뚜렷이 보이는데, 대부분의 아파트 단지가 좀 저렇게 유사한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좀 다소 좀 아쉽고 부정확하겠지만,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현 시점의 월세 시세, 그게 이제 도곡 렉스 34평 같은 경우는 보증금 1억 원에 월세는 한 465에서 485만 원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최근에 체결된 가격들 보면은 한 450에서 500만 원 사이에들 이제 월세가 체결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월세, 현재 그런 월세를 대입하면 도곡 렉스 34평 집값이 대략 한 14억에서 17억 정도가 돼야 세전 월세 수익률이 3.5에서 4%가 됩니다. 네. 이거는 2017년에서 2018년 그때의 가격이고요. 최고점 가격인 30억 대비 한 40에서 50%가량 하락한 수준입니다. 물론 지금 이렇게 밸류에이션에 보면 되게 무시무시한 결과가 나오는데, 네. 이거는 기준금리가 일단 상당 기간 3% 이상을 유지하고 네. 월세도 오르지 않는다는 뭐 가정하에 이론 가격이기 때문에, 그럼 난 뭐 도공렉슬이 한 15억 될 때까지 기다려야지 뭐라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마음 먹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월세와 금리라는 게 변하면 이 산출되는, 그렇죠, 그 가치도 변하는 거니까요. 네. 실제로 이건 제가 틀렸던 사례인데요. 이제 위에 표를 보시면 2015년에 마포레미안 프루지오 34평 시세가 8억 원 내외였는데, 이게 2019년 불과 4년 만에 14억 원 내외로 굉장히 많이 오릅니다. 근데 월세는 2015년에 한 180만 원대에서 2019년 200만 원으로 그렇게 크게 변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임대 수익률도
달라져서 2015년엔 세전 임대 수익률이 3%였는데 2019년은 한 세전 1.8% 정도 도출이 됐단 말이죠. 이게 기준금리와 비교를 해보면 2015년엔 기준금리보다 대략 한 1.5%포인트 더 높은데 2배. 네, 근데 2019년 상반기에는 이 둘이 기준금리가 거의 붙어버린 상황이 된 거란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 2019년 상반기 때 한번 서울 집값이 한 번은 꺾일 걸로 예상을 했어요. 이게 세전 수익률이 기준금리 대비해서 너무 말도 안 되게 낮아졌다. 이게 다시 뭐 그동안의 그 경험치 쌓였던 데이터에 따르면 그래도 한 1%포인트 정도 더 높아야 되는데 그러면 집값이 조정이 돼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그런데 사실 실제로 저 기간 동안에 이제 거래 절벽과 함께 집값이 약간 조정되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그게 이제 아래에 있는 이 아파트 가격표의 2번 이제 파란색으로 나타낸 음영 구간입니다. 보시면 거래가 좀 적으면서 네. 급매물 위주로 이제 약간 더 가격이 좀 일부 하락했었던 구간이죠. 저 시기가 이제 기준금리가 한 1.25에서 1.75까지 높였던 구간이기도 하고 아울러 당시 이제 헬리오시티라는 거대 공급이 한 번에 쏟아졌던 즉 네. 금리도 오르고 공급도 늘어나고 이 악재가 겹치니까 좀 빠졌네요. 그렇죠. 좀 이게 잠시 빠졌던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실제로 저 기간 중에 약간의 조정되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아시다시피 2019년 하반기부터 금리를 다시 빠르게 내리면서 이제 네가 기다리던 그런 조정은 없어. 이제 안녕 하면서 이제 집값이 다시 탁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으로 돌아섰었죠. 그래서 이 경우는 뭐 매크로 환경이 이제 부동산 경기에 되게 유리하게 전환된 사례인데 반대로 기준금리가 시장의 예상보다 더 높은 수준을 이제 지속한다거나 혹은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월세가 하락할 경우 뭐 그리고 이제 부채가 과도해서 버티기 힘든 집주인이 많아가지고 이제 다수의 물량이 막 언더슈팅 하듯이 이렇게 출회될 경우에는 고점 대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40%가량 하락하는 어떤 그런 집값 경착륙의 가능성은 좀 무시할 수 없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코로나가 터져서 미국이 갑자기 금리를 막 제로 금리로 낮추는 걸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듯이 금리나 월세의 방향성은 이제 현재 시장의 예상과 완전히 다르게 전개될 수는 있겠죠. 예. 근데 그렇다 해도 이런 가치평가 논리에 기반해서 그때그때 주어진 지표에 맞춰서 좀 활용을 해보면 좀 달라진 여건에서도 가격에 대한 감을 잡는 데는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냥 높아지면서 한 가지만 좀 추가하자면 기준금리의 고점이 얼마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게 가깝던 멀던 분명히 금리를 다시 인하하는 시점이 올 텐데요. 네. 예. 그러면 이제 채권 시장은 당연히 이제 저점 찍었다 하면서 이제 반등하는 분위기가 되게 강해질 텐데 그럼 금리를 인하하는 시점이 집값도 저점인 거냐 뭐 금리를 내리면 집값도 바로 오르는 거냐라면은 그거는 좀 그렇게 단순하게 판단할 수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왜냐면 금리가 내리더라도 아까 도곡렉슬 사례에서 계산해 봤듯이 지금의 월세 수익률과 기준금리 차이가 지금 큰 상황인데 이게 충분히 좁혀질 만큼 조정이 있어야 금리 인하의 효과가 이제 생기는 거고 월세 수익률은 아직 1%대인데 기준금리는 3.25까지 와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충분히 서로 이 갭이 좀 좁혀지는 시기가 와야 그래야 금리 인하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거다. 뭐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즉 여전히 이 괴리가 크다면 한두 차례 정도 인하 정도로는 집값을 막 반등시키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요. 금리가 붙는다는 얘기는 집값이 빠진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집값이 빠져야 반응을 할 거다. 아직은 지금 임대 수익률이 너무 낮다. 다시 말하면 집값이 아직 높다. 그렇죠. 기준금리 상승을 아직 반영 안 했다. 그렇죠. 임대 수익률이 낮다의 기준은 이제 기준금리 대비 너무 낮다. 지금 상황은 역사적으로 이렇게 과거 데이터도 봤을 때도 실제로 이명박 정부 시기 막판에 3.25를 그러니까 유지했었던 3.25%의 기준금리를 2.7%까지 두 번 내렸는데 그때도 집값이 침체를 벗어나지는 좀 못했었습니다. 그러니까 2.75도 여전히 높은 레벨로 작동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부동산 가격에 따르면요. 그런데 그 2.75를 이제 확 이제 1%대로 이렇게 이제 박근혜 정부 들어서 한 6차례 정도 인하를 하니까 드디어 거기서부터는 이제 힘을 받고 이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흘러 들어가면서 집값이 이제 굉장히 이제 크게 오르는 양상을 보였고요. 그래서 아무튼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기계적으로 금리를 올리면 집값이 내리고 내리면 집값이 바로 오른다 뭐 이렇게 채권처럼 그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좀 월세 수익률과 기준금리 레벨에 조응해서 좀 집값이 움직인다는 그런 감으로 좀 차분하게 좀 접근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